이 지역구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며칠 동안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전부 다 일제히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제가 전셋집을 구하는데 되게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며칠 동안 계속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 집이 문을 열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다 문을 닫았냐. 근데 국세청, 세무서에서, 불시 단속을 나온다고 소문이 나서 다 문을 닫았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닫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니까 문을 다 닫습니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도 뭐 문제가 있죠. 공인중개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나 현재 보면 이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요. 공급 과잉 상태고 또 이 경기가 악화돼 있어서 또 시장 구조의 조정기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아까 경제 성장률하고 그 어떤 모순된 관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그 업계와 이런 것들을 현장을 잘 살펴보고 그 현장의 어떤 흐름과 맞는 그래서 그 현장의 어떤 업계의 수익 구조가 엄청나게 악화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세무조사를 막 해버리면 정말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그런 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 다 국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업계 또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중개사들이나 이런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중소기업들 업계들이요. 전혀 이게 단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조직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대변해주는 조직이 하나도 없고 정부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이 문제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하고 저는 맞닿아 있다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조직화도 좀 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각 업계가 이럴 때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협상도 하고 그래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토론자 우리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훈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배경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직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너무 세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국세 탄성치라는 걸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경제 성장률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국세 수입이, 조세 수입이 몇 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실증 연구에 의해서 한 1%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가 한 2% 정도 성장했으면 사실은 조세 수입은 한 2% 정도 올라가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들으셨겠지만 막 15%까지 그다음에 소득세의 경우는 한 3%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거의 정상적인 범위의 한 6배? 이렇게 6배 정도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왜 갑자기 이렇게 세수가 늘어났냐라고 국세청에 저희가 질문을 하면 국세청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전산망 시스템을 잘 개발을 해서 그래서 뭐 각종 그동안 탄루가 되던 온갖 거래들을 다 잡아내기 때문이다. 홈택스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택스는 꾸준히 개발되어 오고 지금 벌써 오랜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걸 개발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갑자기 그런 엄청난 변화가 오겠습니까? 홈택스의 변화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보면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걸 국세청에서는 탄력적 세정이라고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많이 쥐어짜고 돈이 덜 필요할 때는 조금 숨통을 틔워주고 이런 것이라고 보이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수단이 지금 이제 사후검증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세무조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무 홍증의 공정성은 키가 결국은 세무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무조사의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마른 수건 쥐어짜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당하게 세금을 물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거꾸로 세무조사를 받아서 당연히 추진이 되고 처벌에 넘겨져야 할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을 면죄부를 주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조세범칙 조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무사찰이라고 하는데 뭐 통상적으로는 세무조사도 세무사찰도 조세범칙 조사라는 용어로 쓰니까 두 개를 혼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 조사에 넘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한다면 기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조사 범위 대상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다음에 결국 하고 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 처분을 내릴 거냐, 추징을 얼마나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속 고발권이 있는 국세청이니까 고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곳이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걸 보면 왜 이런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되고 국세청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과도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성부터 보면 지방청장,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전영수 청장님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지방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 자동위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위원을 선임할 전권을 갖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합니다. 6명의 내부 위원, 국세청 직원들이죠. 이분들을 6명을 누구를 고를 건지도 본인이 전권을 갖고 혼자 정합니다. 그리고 13명까지 둘 수 있는 외부위원도 본인이 혼자 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자격 요건이 시행령에 보면은 있으나마나한 자격 요건으로 돼 있어요. 그 자격 요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 회계, 세무에 관한 확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아무나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자격 요건도 허술하게 해놓고 청장이 전권을 가지는 이 위원회가 누가 위원인지 명단은 극비에 붙입니다. 절대 비공개입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결론을 부당한 결론을 내린 위원들이 누구냐.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 수년을 요구해도 절대 제출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게 두려우면 왜 이런 공적인 일을 하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이 칼을 휘두르는 자리에 왔습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세무나 법률, 회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사람 이름은 땡땡땡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대표 경영반이라도 제출하라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비슷한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처분을 내리고 전속 고발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와 위상이나 역할이나 권한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그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던지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15년 이상 재직을 했든지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기업 경영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력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세범칙조사심의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굴 갖다 놔도 되고 누굴 갖다 놨는지도 극비에 붙이고 이 사람들이 내린 그 부당한 결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어떤 때는 재벌기업이 완전히 통째로 불법 부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7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입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사회는 변화하고 법망을 피해가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종 기법을 개발해내기 때문에 이렇게 7개로만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해놓으면은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또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봐주고 싶은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이헐령 비헐령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들이 강력하게 추징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법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겁니다. 굉장히 재량권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거의 보면 전가의 보도, 거의 칼자루를 다지고 있는 셈이죠. 이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추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마비시켜 놓은 이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이 되었던 사건, 재벌 기업의 세무조사를 덮어주고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그 사례. 이게 바로 이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이 국세청의 행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그 A 기업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 A 기업은 7개월 동안이나 세무조사 다음 단계가 세무사찰입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600억 원대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이미 다 적발이 된 거죠. 그리고 국세청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600억 원대가 넘는 세금을 탈루했기 때문에 추징한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이 정도가 나오면 거래금액 부풀리기라는 건 대부분 회계 부정, 회계 사기, 회계 조작이 당연히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 부풀리기 이것도 그 자체로도 명백한 범죄이고요. 근데 이 정도 적발이 됐으면 당연히 세무사찰로 전환돼야 됩니다. 근데 세무사찰로 전환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 청장님이 직접 이 정권을 가지고 임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의 한 목소리로 이거는 고의라고 볼 수 없다. 아니 그 기업은 재벌 기업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국세청장 출신, 국세청 차장 출신, 국세청 고위직 간부 출신을 여러 명을 엄청난 고문료, 정말 수억 원대의 고문료를 주면서 이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게 범죄인 줄 몰랐을까요? 그리고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게 이게 조세 포탈에 해당되는 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고의가 아니고 모르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이걸 세무사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다 뭐다 터지기 쯤에 해서 검찰이 이 문제를 손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조세범칙조사심의회의 과도한 재량권부터 줄이는, 없애는 그런 조세 행정의 개혁의 가장 첫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 조사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그냥 표만 몇 개를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2016년도에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수익 금액 규모별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수익 금액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5억 원 이하가 전체의 한 34.6% 정도로 가장 많고요. 물론 이제 이게 작은 사업자가 많은 게 원래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무조사의 목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이렇게 5억 원 이하의 작은 사업체에 이렇게 집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16년 거는 없는데요. 하여튼 점점 커지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기와 비정기 개인 사업자 이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요. 정기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비정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이의신청 처리 실적을 보면 인용률이 어쨌든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무조사가 갈수록 이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도 많아지고 따라서 인용률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의 어떤 토론회의 취지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가 지나치게 과잉돼서 이것이 어떤 경제의 어떤 활력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경제 성장은 굉장히 미미한데 왜 이렇게 세수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공약에 따른 복지 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딱 그 목표 정해놓고 한다고 해서 그거대로 반드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사회에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식에 아주 반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부터 하여튼 무리한 세무조사가 판을 칠 것이다라고 예견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그럼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지 말라는 거냐, 탈세를 조장하라는 거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현장과 맞지 않다, 불공정하다, 다 망하자는 거냐,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논리 대립도 굉장히 참 이렇게 한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실천하는 방향들을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이것을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좀 느끼는 것은 이게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기재부는 그냥 목표만 설정하고 보고만 받고 별로 그렇게 이 전체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이걸 큰 틀에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세무행정이니까 무슨 기술적으로 세수 확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세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이것은 국민들의 개개의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세무행정의 삶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거시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 정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이 어떤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마도 세수를 확보를 얼마를 해야 된다. 그래야 복지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얼마를 확보를 해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밑선에서 뭐 얘기가 되면 그냥 무조건 목표 달성 이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우수한 또 공무원 관료로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아주 정근대적이고 무슨 한 60, 70년대나 있었을 법한 이런 행정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사태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요. 우리가 그냥 이제 현장에서 보면 납세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매출도 있고 또 세금도 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윤도 남기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업계 또는 그 분야에서 내는 그 납세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이제 쥐어짜다 보면 약간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금으로 나중에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일단 그 세수, 그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애매한 부분을 포함한 그런 어떤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모든 가격이 결정돼 있어요. 시장에서요. 그러면 그런 가격들이 우리가 비용도 그렇고 모든 그 판매 가격도 그렇고 다 결정이 돼 있는데 서비스 가격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강화돼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경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애매한 부분에 있었던 그 마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대놓고 나는 못 내겠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그 업계에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하경제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는 이 비용과 가격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수 확보 목표만 딱 정해놓고 무조건 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죽으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현장에 맞게 각 산업 분야별로 업계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애매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시장에서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되고 있는 것인지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봐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한 몇 년, 한 10년에 걸쳐서 해야지 저는 맞는 것이다. 한 5년,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 기간을 두고 뭐든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그 납세자들도 승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혜원 의원님도 공정위 말씀하신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아. 공정위도 어느 분야가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부터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분야는 불공정성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그 분야의 그 플레이어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조사도 하면서 지도도 하면서 이렇게 갔을 때 진짜 제대로 시정이 되는 것이지 표본으로 해가지고 본보기로 몇 개만 하고 또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가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 방식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연착륙시킬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기획재정부와 이 정부의 고위층의 어떤 책임이다. 그리고 정치가 상당히 이 부분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너무나 행정이 관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놀고 있는 이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이 행정이 잘 융합되어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이러한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는 또 이 어떤 권력 구조의 개편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혜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세게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A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롯데쇼핑이죠. 17개월 동안 세무조사에서 롯데시네마 등의 일가 몰아주기에 대해서 600억 원을 이제 추징을 했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롯데시네마의 일가 몰아주기 문제는 경제개혁연대가 2007년에 공정위에 조사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10년이 지나서 국세청이 과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저희 경제개혁연대 입장에서는 사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롯데 시네마의 일감 몰아주기는 신격호 회장님의 막내딸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이거를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공정위가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 5,800만 원, 5,800억 원이 아니라요. 5,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세계 계열사의 차명 주식 보유에 대해서 약 800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에 대해서 최영숙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 당사 예, 800억 원 상당의 차명 주식 보유에 대해서 사실 이게 2015년 정기 국감 때 지적이 되었던 사안인데 여기 국회의원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사안이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단 한 번도 과세 자료에 대해서 국회에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2015년 국감 때도 국세청이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요. 당연히 세금도 그 당시에 아주 일부만 매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명 주식을 보유한 명의 대여자들이 신세계그룹의 부회장 사장님들이라서 이미 35% 최고 소득세율을 무는 분들이라서 세금 탈루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이게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마 검찰 고발해서 실형을 조세 포탈죄로 유죄가 선고됐으면 금융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융실명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와서 공정위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무려 5,800만 원의 과태료로 끝냈습니다. 5,800만 원. 800억 원의 차명 주식에 대해서 결국 뭔가 문제가 된 건 국가기관이 제재를 가한 것은 공정위의 5,800만 원 과태료뿐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두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논리만으로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국세청이 이렇게 국세정보, 과세정보를 비공개하는 나라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기업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과세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 과세 자료에 대해서 개인 실명까지를 공개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과세 내지는 과세 처분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내가 어떤 정도의 소득 위치에 있고 나의 세금,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이게 수직적, 수평적으로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때만 우리나라의 어떤 조세체계나 또는 세무행정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과세 정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어떤 공개의 어떤 근거를, 법령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김상조 교수님 발언 중에 저희 그 방송 시스템에 약간 혼선이 생겨서 이상한 잡음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고려대학교 장화성 교수님 오늘 오셨는데 귀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은 뭐 과세 행정, 세부 행정의 그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미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앞서 이 신광식 사회자께서 제기했던 경제 성장과 이 비례하지 않는 이 세금 징수의 변화, 이게 가져오는 전체 구조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금이라는 것은 이 개인 소득과 법인 소득을 정부가 일부 걷어들이는 건데, 전체 우리나라의 소득이 그러면 어떻게 개인과 기업에 분배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 2000년 이후 지난 15년간을 보면은 전체 우리 경제가 만들어낸 소득, 그걸 우리가 국민 총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소득 중에서 개인 소득으로 귀속된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한 2000년부터 본다면 한 6%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그 우리 국민 총소득을 한 1,580조 정도로 본다면은 거의 100조, 현재 금액으로 본다면 100조가 줄어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개인 소득, 특히 이 근로소득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개인 소득에 있어서의 소득 세원의 기반이 뭐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자체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개인 소득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 기업 소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감면 제도에 의해서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이 개인세와 법인세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엇비슷합니다. 근데 대부분 OECD 국가 중에들은 개인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개인 국민들, 이 봉급생활자들이 탈세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유리지갑인데 결국은 개인 소득의 비중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총 국민 소득 중에서 일반 가계에 배분된 비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무리한 세무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세수의 기본 구조가 지난 한 15년, 20년 동안 지극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 소득 중에서 기업과 개인 뺀 정부의 소득, 그건 결국은 세수거든요. 정부의 소득이란 건 일부 사업소득이 있지만은 세금 소득인데 세금 소득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 GDP 또는 이 국민 총소득 비중으로 보면은, 다시 말하면 지금 과세행정의 공정성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소득 분배 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과세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여러 토론자 지적하셨지만 특히 이제 법인세와 관련한 정치적 임의성이 발휘돼서 이혜원 의원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김상조 교수 이야기했지만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거, 플러스 이 개인 소득세가 아닌 사업자 소득인데 개인 사업자 소득의 탈루, 이제 결국 그 부분이 과세 기반이 왜곡된 것 플러스 과세 행정의 그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는 이 복지 예산을 엉뚱한 방식으로 지금 무리하게 걷어들이고 있다. 그 외에는 우리 전영소 고문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전영수 전 청장님께 좀 반박하는 것처럼 돼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국세청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 세무조사 실적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고 그대로인데 세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경제 여건도 좋아졌고 뭐 담배세를 얘기하는데 담배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 증가와 법인세의 이 엄청난 과도한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이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올랐다. 근데 그거는요. 국세청이 세수 추계를 해오죠.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 건다. 그 세수 추계를 해온 거에 의하면은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린 거에 의해서 1,000억? 몇 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4조가 오른 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작은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도한 세수를 거둔 거 이것은 그 요인들로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사실 이제 제 토론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무행정 중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최근에 국세청이 도입한 그 교차 세무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향토 기업이 특정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에 관할청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과세청과 과세를 받는 피과세자 입장에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 관할관청 말고 다른 지역의 관할관청에게 세무조사를 교차로 할 수 있게 맡긴다. 마치 굉장히 개혁적인 것처럼 들어서 저희들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B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벌기업이죠. 근데 재벌기업의 장학생이라고 아주 소문이 파다한 장안의 유명한 국장님이 이 지역에 옮겨 있을 때는 그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전국에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 지역에 있지 않은 다른 지역의 세무조사를 이 국장에게 맡겨요. 근데 이 국장이 반년 만에 원래 국장들 보직이 그렇게 반년 만에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청으로 옮겨요. 그러면 원래 자기가 있었던 청에 있는 이 재벌기업의 계열사를 또 여기다 맡겨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교차 세무조사라는 이 틀을 이용해서 그 재벌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죄부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종 불공정 세무행정의 저는 사례라고 보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감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언론이 한 줄도 써주지를 않아요. 그 기업이 모든 언론에 광고를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발언을 하면 16개 정도의 기사가 거의 5분 만에 올라왔다가도 점심 먹고 1시간 후에 돌아오면 16개가 모두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교차 세무조사가 정말 개혁적인 조치로 도입이 됐다면 조사 담당자와 세무조사를 당하는 기업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재척 사유를 반드시 시행령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세청의 개혁은 무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